옛날 한양의 이판서라는 대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형인 상호는 어릴 때부터 글을 익히는데 재주가 뛰어나 학문을 좋아하며 자연스럽게 선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하여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며 지혜와 덕을 쌓는데 힘썼다. 상호는 일찍이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그로 인해 재상 가문의 자랑이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아들이 되었다. 반면 동생 강호는 형과는 달리 어릴 때부터 무예에 뛰어나 칼과 활을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다. 강호는 글 공부보다는 날렵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했고 집안 한켠에 있는 훈련장에서 그의 기합 소리가 늘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늘 강호에게 차분한 형을 본받으라며 꾸짖었지만 강호는 아버지의 말을 흘려듣고는 아버지 몰래 밖에 나가 무예 연습을 하거나 말을 타며 활쏘기를 즐겼다. 하루는 형 상호가 동생 강호를 불러 타일렀다. 강호야, 매일 밖으로만 나가 놀지 말고 이제는 학문에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는 내가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 가문의 명성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학문에 매진할 때가 된 것 같다. 상호는 동생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호는 형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형님, 저는 형님처럼 학문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용맹한 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보면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에는 달리는 말과 활 쏘는 모습만 떠오릅니다. 상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허, 큰일이로구나. 하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강호야, 우리 가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너의 꿈을 응원하고 싶지만 형으로서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이판서집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성향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 형 상호는 학문을 사랑하는 선비였고 동생 강호는 무예를 사랑하는 용맹한 무인을 꿈꾸고 있었다. 한편 건넌마을 대제학의 집에는 세 딸이 있었다. 두 언니는 여성스럽고 양반집 교수다운 모습이었으나 셋째 딸인 민영은 달랐다. 민영은 말타기와 무예를 좋아하며 매우 활동적이었다. 민영은 아버지 몰래 밖으로 나가 무예를 익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겼다. 그녀는 호위무사인 사촌 오빠 태수를 졸라 함께 들로 나가 무예 연습에 열중하곤 했다. 태수는 임금님의 호위무사로서 무사가 되기 전 연습하던 산속의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민영에게 무예를 가르쳐주곤 했다. 민영의 아버지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것이 분명했지만 민영의 간곡한 요청에 태수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무예를 가르쳤다. 어느 날 민영은 혼자서 태수의 오두막집에서 무예 연습을 하고 있었다. 땀을 닦으며 잠시 쉬고 있던 민영은 조용하던 숲속에서 갑자기 들려온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칼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밖에는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검소했지만 그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니시오? 니신데 남의 집을 몰래 염탐하는 것이오. 민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다짜고짜 칼을 휘둘렀다. 그녀의 칼이 번쩍이며 사내를 향해 날아들었지만 사내는 놀라운 속도로 몸을 틀어 민영의 공격을 피했다. 민영은 그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나는 침입자가 아니오. 그대는 누구인데 이곳에 있는 것이오? 사내는 민영의 두 번째 공격을 피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알 바 없소. 민영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다시 높이 들고 사내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사내는 여전히 싸울 의도가 없는 듯했다. 그는 강한 한 방으로 민영의 칼을 쳐내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나는 낭자와 싸울 마음이 없소. 내 말을 들어보시오.
민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난 그대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소. 어서 여기서 썩 물러가시오. 사내는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곳에 약속이 있어 온 사람이오.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소. 약속이라니? 누구와 약속했단 말이오? 민영은 아직도 의심을 떨치지 못했지만 그가 언급한 약속이 궁금했다. 호위무사 이태수란 사람과 약속이 있어서 온 것이오. 태수 오라버니라고? 민영은 깜짝 놀라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태수 오라버니와 이 사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가 정말로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지 고민에 빠졌다. 좋소. 그럼 태수 오라버니가 오기까지 기다려보겠소. 하지만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민영은 강하게 경고하며 사내를 노려보았다. 강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민영이 떨어뜨린 칼을 조심스럽게 주워 건넸다. 이들은 서로의 경계심을 풀지 않으며 각자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사촌 오빠인 태수와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민영은 그를 오두막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들어오시지요. 저는 태수 오라버니의 사촌 동생 민영이라 합니다. 저는 강호라고 합니다. 아, 얼핏 태수 형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무예가 출중하다고 하셨는데 그 낭자가 바로 민영 아가씨였군요. 이렇게 고운 낭자가 무예를 하시다니 의외로군요. 여자는 무예를 하면 안 된답니까? 아닙니다. 무예 실력만큼이나 미모가 출중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히 낭자에게 헛된 짓을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낭패를 볼 사내들이 많겠군요. 강호의 농담에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말이 멈추고 태수가 들어왔다. 아니, 민영아, 너도 와 있었구나? 네. 오라버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왜 혼자 이렇게 와 있는 것이냐? 산속에는 이렇게 엉큼한 사내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말이다. 태수의 농담에 셋은 깔깔 웃으며 긴장을 풀었다. 오늘 강호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민영이도 있으니 잘 되었구나. 셋이 무예 연습을 한번 하고 찻집에 가서 다과와 차 한잔 하자꾸나. 태수는 검을 휘두르며 강호와 민영에게 무예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두 사람은 태수의 지시에 따라 함께 연습 상대가 되어 대련을 했다.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치열한 대련이 이어지던 중 민영이 실수로 발을 헛디져 넘어지려는 순간 강호는 번개처럼 다가가 민영을 부축해 주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처음 만날 때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이 서로를 향해 오갔다. 민영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강호 역시 민영의 손을 잡은 채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이내 서로의 손을 놓으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외모와 인성에 자연스럽게 끌리기 시작했다. 민영은 강호의 강직한 성품과 따뜻한 마음씨에 매료되었고 강호는 민영의 용감하고 활달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그 후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무예 연습의 장소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태수와의 약속이 없는 날에도 두 사람은 오두막집을 찾아가 무예를 핑계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무예 연습을 하는 척하며 서로의 손길을 느끼고 함께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아갔다. 어느 날 강호는 무예 연습을 끝낸 후 민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영 낭자. 나는 이제 이곳에 오면 무예보다 낭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기다려진다오. 그의 고백에 민영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숨길 수 없었다. 저도 그래요. 도련님과 함께 있을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무예 연습이 끝난 후에도 오두막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나무에 기대어 앉아 숲속의 바람을 느끼고 때로는 손을 맞잡고 조용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연정을 확인하며 오두막집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민영의 아버지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다. 명망 높은 가문의 아들과 민영의 정략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민영의 마음이 다른 사내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아버지는 명망 높은 가문의 아들과 혼인을 추진하기 위해 매파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민영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호를 향해 있는 자신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슬픔이 밀려왔다. 민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호에 대한 연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영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강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영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에 정략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마지막으로 강호를 만나 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늘 무예를 연습하던 산속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마주했다. 민영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조여왔다. 강호는 민영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물었다. 낭자, 무슨 일이 있소? 당신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오. 민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도련님, 아버지께서 저를 다른 가문의 아들과 혼인시키기로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강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민영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민영 낭자, 나는 당신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없소. 강호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영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도련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가문과 혼례를 꼭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안의 도련님은 덕망 있고 품이 있는 훌륭한 선비라며 저와의 혼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강호는 민영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민영 낭자, 낭자가 이 혼인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오.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낭자가 나와 있을 때 느끼는 그 연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소? 민영은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도련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소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강호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도망갑시다. 이 혼인을 피하고 우리 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자는 말이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오. 민영은 눈을 감으며 강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마음도 강호와 함께 멀리 떠나고 싶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도련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소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소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에 대한 도리 사이에서 고뇌하는 민영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영 낭자,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야 한다니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오. 하지만 당신이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알아주시오. 민영은 강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련님, 소녀 역시 도련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영원히 간직하겠어요. 하지만 도련님도 부디 행복을 찾으세요. 소녀는 이 마음을 품고 언제나 도련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민영의 얼굴을 본 강호는 애써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아픔이 깊이 새겨졌다. 오두막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민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호의 품에 안겼다. 도련님, 부디 잊지 마세요. 이 마음은 영원히 도련님께 남아있을 것입니다. 강호는 민영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나도 당신을 평생 잊지 않겠소. 언제 어디서든 이 사랑을 잊지 않겠소. 마지막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눈물을 머금은 채 서로를 놓아야만 했다. 강호는 민영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숙이 새겨진 아픔을 느꼈다. 민영 역시 강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가슴 아픈 사랑을 간직한 채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약정한 혼사 날짜가 다가와 민영은 강호를 마음에 둔 채 결국 다른 산에 상호와 혼인을 치르고 첫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어른들께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시아버지 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상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소개받았다. 그 순간 민영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상호의 동생이 바로 강호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마음에 품었던 사내와 한 지붕 아래에서 몸으로는 형을 품고 마음으로는 동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어찌한단 말인가? 놀라기는 강호도 마찬가지였다. 고개를 숙여 살며시 방으로 들어오는 민영을 보는 순간 강호의 심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산산이 부서진 얼음 조각이 되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연정을 가슴속에 묻고 서로에게 소중한 기억으로만 간직하기로 약속했던 터라 그들은 집안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지난 일을 감추며 살아갔다. 그러던 중 상호는 임금님의 신임을 얻어 청나라 사신으로 뽑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청나라에 가게 되었다. 사신단의 일은 보통 6개월이면 해결되지만 상호가 떠난 지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임금은 상호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청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은밀히 알아보게 했다. 그 결과 상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청나라 도적들에게 잡혀 감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라의 중대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나라에서 손을 쓸 수도 있었지만 조용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기에 무사인 강호가 형을 찾으러 가기로 했다. 몇몇 무사들과 함께 짐을 꾸려 요동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민영은 강호에게 자신도 함께 가기를 청했다. 그러나 강호는 여자의 몸으로 요동까지 간다는 것도 그렇고 더구나 도적들의 소굴에 침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에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영은 막무가내로 함께 가기를 원했고 데려가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떼를 썼다. 형수님, 제가 허락해도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님의 허락은 제가 받겠습니다. 도련님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강호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에
아버님의 허락을 받으면 함께 가기로 하였다. 그러자 민영은 곧바로 이판서인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님, 감히 여자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경스러운 줄 압니다만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고통입니다. 요동지방 도적들에게 잡혀있는 서방님을 구하는 일에 저도 합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재아가, 내 마음은 알겠으나 위험천만한 길이니 내가 나설 일이 아니구나.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내 본분이니 내 서방을 찾는 일은 강호에게 맡기거라. 아버님, 소인 혼인하기 전에 무사 오라버니께 배웅 무예로 제 한 몸 지킬 수 있습니다. 남장하고 함께 떠난다면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저희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판서는 고민에 잠겨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여자의 몸으로 서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 입을 열었다. 내가 이토록 간절하다면 나도 더는 막을 수 없겠구나. 하지만 반드시 무사들의 말을 잘 따르고 결코 무리하지 말고 신중히 행동해야 할 것이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방님을 무사히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장을 하고 민영은 강호와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민영은 강호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묘하게 설레었고 강호는 그런 민영을 살피며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을 써주었다. 길을 가던 중 험한 산길에서 말이 놀라자 민영은 순간 균형을 잃을 뻔했다. 강호는 재빠르게 민영의 손목을 잡아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강호의 따뜻한 손길에 민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에게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다. 괜찮습니까, 형수님? 괜찮아요. 고마워요, 도련님. 둘의 호칭은 가족을 의미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연모의 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험하고 긴 산속 여정을 이어가던 중 밤이 되어 일행은 한적한 숲속 커다란 바위 아래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다. 산속 밤 기운은 매우 찼다. 주변을 둘러보며 안전한 장소를 찾아 불을 피운 후 강호는 민영에게 따뜻한 옷을 건넸다. 오늘은 여기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여정을 위해 편히 쉬어야 할 것입니다. 민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방님을 구하러 가는 길이지만 강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정이 절대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끼며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먼 길을 걸어온 여정에 민영은 자신도 모르게 강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강호는 그런 민영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다음 날 강행군을 계속 이어가던 중 강호는 민영에게 물었다. 이 길이 이토록 험한 줄 알면서도 나서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오? 민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속마음을 내비쳤다. 서방님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도련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호는 민영의 고백에 슬프면서도 기뻤다. 요동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민영과 강호 일행은 오랜 여정을 거쳐 마침내 요동의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도적대의 속을 가까이 다다랐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산세는 험난했고 도적들은 곳곳에 철저히 경계를 서고 있었다. 상호를 구해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도적들은 밤이 되면 술을 마시며 요란하게 떠들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민영과 강호는 그 틈을 타 도적대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잡혀온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아내었다. 날이 저물어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지자 도적들은 그날도 거하게 술판을 벌였다. 민영은 도적대의 여인인 척하며
술병을 들고 창고를 지키고 있는 도적에게 다가갔다. 여인이 와서 술을 권하니 도적들은 의심 없이 술을 받아 마셨고 약이 탄 술을 마신 그들은 금방 쓰러져 골아떨어졌다. 숨어있던 강호 일행은 신속하게 창고 문을 따고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형인 상호만을 구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모든 사람을 함께 데리고 나오기로 했지만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바람에 그만 도적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도적들은 침입자가 있음을 알아채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형수님, 빨리 형님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시오. 강호는 재빨리 민영에게 외쳤다. 그러나 민영은 강호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저 많은 도적들을 상대하기에는 호위무사 몇 명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도망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도련님, 당신도 같이 가야 해요. 말이 두 필밖에 없지만 같이 떠나야 해요. 민영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러나 강호는 큰 소리로 말하였다. 형수님, 시간이 없어요. 형님과 함께 떠나시오. 내가 저들을 막고 있을 테니 두 분은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모두 잡히고 말 것이오. 어서 떠나시오. 상호는 강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머뭇거렸다. 강호야, 너를 두고 갈 수 없다. 같이 가자꾸나. 강호는 형의 손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외쳤다. 형님, 제가 여기서 도적들을 막고 있을 테니 형님은 형수님과 함께 떠나세요. 셋이서 말을 타고 가면 분명 잡힐 겁니다. 저를 믿고 어서 떠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달리세요. 민영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호, 제발 무사히 돌아와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상호와 민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강호의 외침에 이끌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도적대의 소굴에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뒤로는 도적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도망치는 동안 민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호가 그곳에 남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는 듯 아팠다. 강호는 상호와 민영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도 뒤따르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도적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칼날에 몸이 베이고 팔이 잘려나가도 강호는 끝까지 싸웠다. 그는 쓰러져 가면서도 민영을 떠올리며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처절하게 싸우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한편 천신만고 끝에 집으로 돌아온 상호와 민영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동생의 소식을 듣고 오래도록 슬퍼했다. 민영은 마음속에는 강호를 품고 몸으로는 상호를 품으며 죽을 때까지 두 남자를 품으며 평생을 살았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을 넘어선 고귀한 것이어서 때로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희생이 동반되며 우리 삶 전체에 미치는 감당하기 힘들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새어머니를 탐한 동수. 옛날 어느 깊고 깊은 산골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초가집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김씨, 그리고 아들 동수,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집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일찍이 자신의 손으로 지은 집으로 수십 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초가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세 사람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세 남자가 마루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은 후 할아버지는 따뜻한 숭늉을 한 모금 마시며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고 김씨는 마른 장작을 골라 화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13살 된 동수는 밖을 내다보며 이 비가 언제 그칠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세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집 안으로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와 함께 문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젖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할아버지가 거칠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길을 잃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을까 하여. 상황 판단이 빠른 김 씨는 한 걸음에 문을 열고 여인을 안으로 들였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렇게 비를 맞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인이 초가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그녀의 젖은 옷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과 함께 스며들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서 있다가 할아버지, 김 씨, 동수의 시선을 피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는 여인의 모습이 처량하여 매우 안쓰러웠다. 여보시오. 어서 이리 와서 앉으시오. 여기 화로 앞에 앉아서 몸을 좀 녹이시오. 아범아,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그릇 가져오거라. 김 씨는 급히 여인에게 숭늉을 데워 건넸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떨리는 손으로 숭늉을 받아 마셨다. 어디서 오셨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 없이 숭늉만 호록호록 마실 뿐이었다. 아참, 저녁을 아직 못 드셨겠구먼. 아범아, 밥 한 그릇 가지고 오너라. 자는 없지만 한술 뜨구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김 씨가 가지고 온 밥 한 그릇을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아마 며칠은 굶은 듯한 행색이었다. 화롯불에 여인의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니 추위에 몸이 조금은 녹은 듯 여인이 입을 열었다. 저는 밀양박 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딸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세가 기울어져 집안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가 16살이 되던 해 3대 독자 양반집으로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이어온 명문 가문이었기에 후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절실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절실함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1년이 가고 2년이 흘렀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 시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님의 구박이 시작되었고 그 압박감에 시달린 저는 더욱 임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첩을 들여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인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텼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집에서 저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져 갔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을 버티고 나니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을 뒷산 절벽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려 했지만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을 가려 그것도 못하고 그 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가면 마음 편히 쉴 수 있을지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지요. 그러다가 비를 맞고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어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박여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다. 그녀의 눈물에는 그동안 겪어온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갓 20을 넘긴 여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혹독한 삶이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초가집은 작은 마루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2개의 방이 나뉘어 있었다. 한쪽 방은 할아버지가 사용했고 다른 한쪽 방은 김 씨와 동수가 함께 사용했다. 부엌은 할아버지 방 옆 작은 지붕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건너편 마당 한쪽의 뒷간과
닭 몇 마리와 작은 염소 한 마리가 있는 외양간이 있었다.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던 여인을 집 안으로 들인 세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잠시 고민에 빠졌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기구한 삶을 살아내느라 고생이 많았소. 누추하지만 장맛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이곳에 머물도록 하시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지내고 너희 방을 이 여인에게 내어드리도록 하거라.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여인의 이리도 보살펴 주시니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니요. 남자만 사는 곳이라 누추하고 호라비 냄새가 날 수 있으니 감안하여 편히 쉬도록 하시오. 동수는 박여인에게 이불과 베개를 꺼내어주고 여인이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예전에 어머니가 입었던 단 한 벌 남겨놓은 옷을 내주며 말하였다. 비록 낡은 옷이지만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살짝 닫히고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아침이 되어 삼부자가 눈을 떴을 때 어느새 일어난 박여인이 아침밥을 지어놓고 삼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삼부자가 여인이 차린 밥상을 받아본 지가 언제였던가. 고슬고슬 윤기가 흐르는 밥에서는 풋풋한 흙내음과 따뜻한 햇살의 온기가 느껴졌고 가지런히 놓은 반찬들은 여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정원이 되어 식탁 위에 펼쳐졌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여인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따스함이 피부로 느껴졌다. 삼부자는 넋을 놓고 밥상을 쳐다보았다. 할아버지가 수저를 들며 박여인에게 말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밥을 먹게 되는구먼. 함께 먹게 밥 한 그릇 더 드려오시오. 아닙니다. 저는 부엌에서 한술 뜨겠습니다. 그러자 동수가 얼른 일어나 박여인의 밥그릇을 들고 상 앞으로 들여왔다.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밥상을 물리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보아하니 딱히 갈 곳도 없는 것 같고 밖은 위험하니 누추하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건 어떠시오? 여기 있으면 밥술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오. 그렇게 해주시면 소인 열심히 가사일을 돕고 남의 집 허들에 일이라도 하여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남의 집 일까지는 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그게 걱정이 없소이다. 아들이 약초를 캐어 장에내다 팔아 힘들지 않게 먹고는 살고 있으니 입 하나 더 넣는다고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오. 여인의 손길이 닿으면 아무래도 호라비만 있는 것보다는 정갈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림살이가 될 것이니 우리는 그대가 함께 살기를 바라오. 박복한 소인을 거두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에 가서 옷가지 하고 살림에 필요한 도구 몇 가지를 사오도록 동수애비가 박여인과 함께 다녀오너라. 예, 아버님. 그렇게 하여 김씨와 박여인은 서먹하고 어색한 가운데 함께 장터로 향했다. 박여인은 두어 걸음 뒤에서 김씨를 종종거리며 따라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12여리를 걸어 장터에 도착했다. 김씨의 배려로 박여인은 장터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장만하였다. 김씨는 말없이 박여인이 고르는 물건들을 지켜보며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었다. 박여인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김씨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조금씩 놓이기 시작했다. 장을 한참 보다가 시장기가 돌자 김씨는 떡가게에서 시루떡을 사서 박여인에게 넌지시 건네주었다. 그리고 허리춤에 탁배기 한 병을 찼다. 장보는 일을 모두 마친 후 처음에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둘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집으로 가던 길에 산허리 널찍한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장에서 산 시루떡과 탁배기를 꺼내 놓았다. 김씨가 시루떡을 먼저 손에 쥐고
박여인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 떡 참 맛있어 보이는군요. 박여인, 어서 한 입 드시지요. 박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떡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탁배기와 잘 어울리겠네요. 그녀는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김 씨는 그런 박여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탁배기 병을 열어 한 잔 따랐다. 김 씨는 잔을 건네며 말했다. 목에 매일 수 있으니 시원하게 한 잔 하시구려. 박여인은 잔을 받아들고 김 씨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장을 잘 보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한잔하게 되니 꿈 같은 시간입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별 말씀을. 이런 작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되어 나도 기쁘. 우리 자주 이렇게 장도 보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라오. 둘은 주거니 받거니 서로 떡과 탁배기를 권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박여인은 김 씨의 따뜻한 말투에 점점 마음이 풀렸고 김 씨 역시 박여인의 수줍은 미소를 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정을 나누며 떡과 탁배기를 모두 비우고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으로 흥겹게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새벽에 동수가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동수가 뒷간에서 볼일을 보고 문을 닫는 순간 김 씨가 박여인의 방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흠칫 놀란 동수는 모른 채 돌아서 쌀이 문을 향했다. 아버지는 무안했는지 헛기침을 하면서 동수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동수 부지런하게 벌써 일어났구나? 동수는 아버지가 박여인 방에서 나오는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김 씨와 박여인은 부부처럼 살게 되었고 동수에게는 새어머니가 생겼다. 동수는 새어머니가 생긴 것이 너무 기뻤다. 동수가 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수는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어머니의 손길을 느껴본 적도 없는지라 동수의 마음은 설레었다. 젊고 예쁜 새어머니가 생긴 것에 동수는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저녁을 먹으며 동수가 짓궂게 말하였다. 어머니 확실히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꿀맛이에요. 동수의 넉살에 박여인은 수줍어 고개를 숙이고 김 씨는 헛기침을 하였다. 할아버지가 한술 더 떠서 말하였다. 이제야 가족이 제대로 된 것 같구나. 우리 집에 복이 넝쿨째 굴러왔으니 동수야. 너는 이제 어머니 잘 모시고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이야. 네, 할아버지. 동수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동수의 너스레와 할아버지의 맞장구에 가족은 모처럼 즐겁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갔다. 동수는 박여인에게 어머니 하며 어머니 치맛 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박여인을 좋아했다. 새어머니가 빨래터에 가면 함께 가서 빨래를 거들었다. 방망이질을 도와주고 헹구어주고 빨래줄에 널어주고 긴 소창 빨래는 같이 짜주며 둘은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모자처럼 늘 같이 다녔다. 동수는 어릴 때 느끼지 못했던 어머니의 정겨움을 한껏 느끼며 살았다. 박여인 역시 아이를 못 낳아 소박맞은 한풀이를 동수를 통해서 모두 쏟아내었다. 다행히 동수가 잘 따라주었고 친아들 못지않게 사이가 좋다 보니 박시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또 어린 친동생 같은 마음으로 동수를 보살폈다. 동네에서는 둘도 없이 사이좋은 모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김 씨가 산삼과 약초를 캐러 며칠씩 집을 비울 때면 새어머니와 동수는 서로 의지하여 함께 잠을 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동수는 벌써 19이 되었다. 김 씨는 아랫마을 사람들과 약초를 캐러 가는 날이 잦았고 약초를 많이 캐올수록 집안 형편은 더욱 나아지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많은 부를 축적해 놓아야 한다고 며칠씩 부지런히 약초캐는 무리에 섞여 돌아다녔다. 김 씨가 없으니 당연히 집안일은 동수가 많은 부분을 맡게 되었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장작을 패는 일도 동수의 몫이었다. 어느 날 동수는 겨울에 쓸 땔감을 준비해 놓기 위해 깊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한 짐 해와서 부지런히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다. 더운 날씨에 땀으로 흠뻑 젖은 웃옷을 벗어던지고 열심히 장작을 팼다. 그렇게 뒷마당에는 장작이 수북이 쌓여갈 때쯤 동수는 땀 범벅이 되어 박여인을 불렀다. 어머니, 저 등목 좀 해주세요. 동수가 등목을 해달라는 소리에 부엌에서 나온 박여인은 웃옷을 벗은 동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직 20대 혈기 왕성한 박여인도 동수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왠지 가슴 한 곳에서 갑자기 설레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우리 아들 등목 좀 해줄까? 자, 엎드려봐. 시원하지? 언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컸대? 이 등 좀 봐. 이제 총각이 다 되었네. 박여인이 이곳저곳 등을 문질러 주니 동수는 박여인의 손길에 짜릿함을 느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며 매운 것을 먹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리곤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더니 무엇인가 불끈 솟아올라 동수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는 찰나 박여인이 물에 미끌려 넘어지면서 동수를 붙잡게 되었고 화들짝 놀란 동수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서 헉! 소리와 함께 동수는 그만 박여인을 껴안고 말았다. 처음으로 품어본 여인이 새어머니라니 동수는 혼란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갈등했다. 새어머니에게서 느낀 감정이 어쩌면 어릴 적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했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수는 방금 벌어진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새어머니의 품은 동수에게 벗어날 수 없는 늪이 되어버렸다. 김 씨가 약초 캐러 먼 길을 떠날 때면 의뢰의 동수는 박여인과 동침을 하였고 그런 동수의 침입을 박여인도 마다하지 않고 늘 기꺼이 품에 안았다. 박여인과 동수는 이미 부모-자식 관계를 넘어 연정을 나눈 깊은 사이가 되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한창 나이에 여인의 향기를 품은 동수는 아버지가 약초 캐러 가는 날이 뜸해지면 서로의 품이 그리워 부엌에서 새어머니를 도와가며 치마를 올렸고 어느 때는 뒷간에 가는 새어머니를 따라 들어가 구수한 냄새를 맡아가며 질퍽한 사랑을 나누었다. 새어머니가 뽕밭에 일 나가면 당연히 동수도 함께 따라가 뽕밭 사이로 드리워진 그늘 아래에서 서로를 감싸며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은밀한 공간은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되어 온전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뽕나무의 향긋한 냄새와 함께하며 두 사람의 마음은 한층 더 깊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박여인과 40이 넘은 김 씨와의 나이 차이보다 동수와의 나이 차이가 훨씬 더 적게 나는 사이이므로 혈기 왕성한 남녀의 사랑은 그렇게 더욱 무르익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여인의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감지되었다. 속이 메스껍다고 잘 먹던 밥도 거르는 일이 잦았고 가끔 헛구역질까지 했다. 밥을 지을 때 힘들어하여 동수가 밥을 지을 때면 부지런하던 박여인은 툭하면 잠을 잤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박여인의 배가 더 불러오면서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를 가져본 경험이 없다 보니 아이를 가진 줄도 모르고 배가 불러올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장터에 있는 의원에게 진맥을 받고 나서야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벌써 두어 달 후면 아이가 나올 거라 하였다. 김 씨는 40이 넘어 늦둥이를 얻게 되자 경사가 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좋아했다. 몇 날 며칠을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셨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 박여인은 예쁜 딸을 낳았고 김 씨와 동수에게는 누구의 딸이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나이 21살의 동수는 그냥 오빠가 되었다. 동수는 방긋방긋 웃는 아기가 너무 이뻐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김 씨는 늦게 얻은 자식이라 더욱 이뻤고 동수는 동수대로 신비로운 감정으로 아이의 새로운 생명에 감사함을 느꼈다. 박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 구박받고 쫓겨났던 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다. 김 씨는 동수에게 아이와 박여인을 부탁했다. 동수야,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니 내가 동생을 잘 돌보고 어머니의 일도 열심히 도와드리거라.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힘들지 않도록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너도 슬슬 혼처 자리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기가 아직 어려서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고 집안일까지 하시려면 힘이 드실 테니 아이가 3살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어쨌거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기특하여 내가 집을 자주 비워도 걱정이 없구나. 김 씨는 아이가 태어났으니 더욱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며 약초 캐러 가는 날이 더 잦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온전히 동수와 박여인의 몫이 되었다. 동수는 박여인 대신 아기를 등에 업고 밭을 매기도 하고 박여인이 밥을 지을 때는 안고 재우기까지 하였다. 아기는 동수의 손길을 더 좋아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의 관계는 식을 줄 모르고 더욱 불타올랐다. 김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동수는 논과 밭을 사들이며 부를 축적하였다. 딸 아이가 돌이 될 무렵 박여인은 둘째 아이를 가졌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 씨의 정력에 부러움을 표했다. 약초 캐러 열심히 산속을 헤매고 다닌 결과라고 동네 안악들은 너도 나도 사내들을 약초 캐러 산속으로 보내기 바빴다. 실제 김 씨의 몸은 40이 넘었다고 하기엔 아주 건장하였기에 누구도 동수와 박여인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다. 둘째 임신으로 김 씨는 더욱 부지런히 약초를 캐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다른 날과 다르게 동수에게 이르기를 동수야, 이 애비가 없더라도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보살피기 바란다. 하고 유난히 가족을 걱정하면서 약초를 캐러 나갔다. 아마도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 그날 험준한 산골짜기 절벽 바위 틈에 다른 신만이들이 캐지 못한 약초를 캐려고 김 씨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암벽을 타고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동수와 박여인은 김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겨우 슬픔을 추스리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 할아버지 옆에 묻어주었다. 몇 달이 지나 박여인은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동수를 쏙 빼닮았다. 세월이 흘러 그동안 사들인 논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된 동수는 해가 저물어 농사일을 마치고 지게에 수확한 채소를 가득 싣고 집에 들어오자 아버지! 아이들 셋이 달려들며 서로 자기 아버지라고 안기며 좋아했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 박여인을 지그시 바라보는 동수는 너무 행복했다. 용납되지 못할 사랑도 두 사람의 변함없는 신뢰와 책임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외부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이 선택한 서로의 진실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궁녀들의 은밀한 의식. 조선시대 궁궐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각자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성은을 입어 권력과 안정을 얻기를 바라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화장을 하고 정성스럽게 머리를 다듬었지요. 그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의 외모를 가꾸며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금님의 눈에 들어 임금님의 성은을 입어야 할 텐데. 그대의 머리카락이 햇살에 빛나니 마치 비단 같구나.
내 오늘 밤 너의 비단 같은 머리결의 향기를 맡으며 잠을 청하고 싶구나. 머리결이 비단 같은 궁녀는 그날 밤 임금님의 성은을 입었지요. 임금님은 비단결 같은 머리결의 향기를 맡으며 새로운 궁녀와 하룻밤의 사랑을 나누었지요. 궁녀 나연이는 걸음걸이를 의도적으로 천천히 하고 한 손으로는 고운 옷자락을 살짝 들어 올려 우아한 발목을 드러냈지요. 그러면서도 절도 있게 고개를 숙이며 살짝 고혹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는 나인이더냐? 자태가 매우 아름답구나. 오늘 밤 내 처소에 들도록 하여라. 많은 궁녀들이 임금님의 성은을 입기 위해 온갖 끼를 부려 임금님의 성은을 입게 되었고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궁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연애나 특별한 날이면 궁녀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고 반하여 하룻밤 사랑을 갖는가 하면 꽃같이 예쁜 궁녀를 보아도 하룻밤 사랑을 나누게 되니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성은을 입기 위해 눈에 불을 켰지요. 꽃보다 더 아름답구나. 내 오늘 밤 너의 꽃 향기에 취해보고 싶다. 그러나 궁녀들 간의 경쟁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누가 더 빨리 임금의 눈에 띄어 성은을 입는가 내기라도 하듯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궁녀들은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왕의 성은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갔지요. 그들의 삶은 언제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이어졌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이야말로 그들의 인생 역전이 되며 가장 큰 기쁨이자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성은은 하룻밤으로 끝나는 궁녀가 부지기수였고 첩지를 받지 못하는 궁녀들은 상궁이나 나인으로 머물며 중요한 수행을 하면서 궁궐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궁이나 나인들을 위한 요새가 따로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궁궐 속 궁녀들의 수장이자 왕의 신뢰를 받는 상궁의 요새는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롭고도 견고한 곳이었지요. 이곳은 상궁이 왕과 나눈 중요한 서신이나 비밀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이고 그 열쇠는 오직 상궁만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궁들의 요새는 별궁처럼 보호를 받고 외부로부터 차단된 긴밀한 곳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밤 상궁들의 요새는 고요함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깊어지는 밤과 함께 이상한 소리로 깨지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요새의 어두운 복도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신음과도 같았습니다. 상궁들은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수군거렸어요. 어느 날 밤 달빛이 어슴풀의 요새를 비추던 때였습니다. 정적을 깨는 신음소리는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통스럽고 절박한 외침 같기도 했고 때로는 어딘가 황홀한 기운을 풍기기도 했어요. 상궁 중 한 명인 윤상궁은 이 소리의 정체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윤상궁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들리는 듯 멀리 들리는 소리의 정체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드디어 아주 깊은 서고의 내실에 소리의 정체를 밝힐 장소를 찾아내고 말았지요. 그 소리의 발원지는 요새의 오래된 서고였습니다. 윤상궁은 조심스럽게 서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녀는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서고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한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윤상궁은 그 빛을 따라가다가 오래된 책장이 비스듬히 살짝 열려 있어 책장을 밀어보았더니 문처럼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밀문을 지나니 좁고 어두운 계단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 아래에는 커다란 내실이 있었고 그 방 안에는 많은 상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윤상궁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한순간 멎는 듯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속삭임은
공허하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소름이 돋은 팔을 감싸며 윤상궁은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건장한 환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몽롱한 얼굴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워 있었고, 속옷만 걸친 상궁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환관의 양기를 빨아가기라도 하듯 천천히 그의 몸을 탐닉하였습니다. 그녀들은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환관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며칠 굶은 동물이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환관의 몸을 시선으로 탐닉한 궁녀들은 호리병 같은 것에서 나오는 연기를 돌려가며 맡고 있었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에게 야릇한 눈빛을 전했어요. 궁녀들의 야릇한 시선을 한 몸에 받은 환관의 그곳은 부풀대로 부풀어 여인들의 마음을 더욱 황홀경으로 이끌어 주었고, 그 야릇하고 미묘한 황홀경의 의식이 끝나자 환관은 그대로 초주검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야릇한 향기는 밖에 있는 윤상궁까지 몽롱한 기분을 들게 했지요. 결국 윤상궁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며 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윤상궁은 처소로 돌아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장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되새김질하였습니다. 윤상궁 역시 임금님의 하룻밤 성은으로 끝나 산의 맛을 느껴본지라. 그들의 의식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남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윤상궁은 술씨만 넘으면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서고로 향했고, 매일 밤 일어나는 의식을 몰래 지켜보면서 왠지 모를 만족감과 스릴 같은 오묘한 느낌을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에 참여한 상궁들의 얼굴빛은 점점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고운 빛을 띠며 건강해 보였고 눈은 더욱 반짝였습니다. 한상궁님, 요즘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윤상궁이 한상궁에게 은근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비결이 있는데 윤상궁, 박상궁 내 비밀을 알려줄까요? 한상궁은 비결의 정체를 알려주겠다며 한쪽으로 윤상궁과 박상궁을 데리고 갔습니다. 윤상궁은 짐짓 놀랐습니다. 이미 그들의 의식을 알고 있는 터라 그 의식에 윤상궁을 초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속으로 난감해하며 한상궁을 따라갔습니다. 윤상궁, 박상궁 우리가 매일 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큰 의식을 치르는데 글쎄 남자의 정기를 받는 의식이라우. 그 의식을 받으면 그렇게 몸이 가볍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들이 싹 없어지면서 생활에 활기가 생긴다니까. 두 상궁님도 그 의식에 참여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내 큰 상궁 마마님께 청탁을 넣어줄 테니 아마 그 의식에 참여하는데 이패비가 천냥이니 의식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천냥을 준비하여 저에게 말씀하세요. 한상궁은 그렇게 의식에 대한 이야기와 이패비 천냥이 있다는 말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윤상궁은 이미 알고 있는 터라 돈 1000냥의 이패비를 내면서까지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귀가 얇은 박상궁은 한상궁 말에 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상궁은 당장 이패비 1000냥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노론파 김삼겸이 장희빈의 중전 복귀를 위하여 서고에서 비밀 문서를 빼내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목숨이 걸린 문제인지라 거절했었는데 돈을 마련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음을 알고 박상궁은 은밀히 김삼겸을 찾아갔습니다. 박상궁 마마, 야심한 밤에 웬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네, 긴밀히 김대감께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의논이라니요. 혹여 지난번 제가 부탁드린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대감. 헌데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요.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휘빈 마마께서 다시 복귀만 되신다면 각상궁 마마님이 부귀영화는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당장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이십니까? 우선 1000냥이면 됩니다. 1000냥쯤이야 바로 드리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가 원하는 문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적혀 있어. 그 문서는 요새에 보관되어 있으며 곧 임금님께 올려질 것이오. 임금님께 올려지기 전에 필사를 하여 나에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름 안에 필사하여 갖고 오겠습니다. 그가 건넨 두루마리를 박상궁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차가운 손끝에 두루마리의 표면이 닿자 그녀는 이 모든 일이 현실임을 실감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마련한 천냥의 입회비를 내고 박상궁도 그 요새에 들어가 꿈 같은 시간을 보내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박상궁은 요새의 느낌을 피부로 느끼며 황홀경에 빠지는 반면 윤상궁은 밤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서구로 향했고 그 의식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궁궐은 조용한 듯 평화로워 보였으나 임금을 모시는 내시부에서 젊고 건장한 환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되는 환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궁궐 내에 불안과 공포가 퍼져나갔지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내시부의 최고 책임자인 천상선이 나섰습니다. 천상선은 실종된 환관들의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젊고 건장했으며 주로 밤에 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몇몇 환관들은 실종된 환관들이 사라지기 전날 밤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임금의 성은을 받은 상궁들이 환관들을 불러내 은밀히 뇌물을 주며 가까이 친분을 쌓는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환관과 상궁은 서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왕실의 비밀을 공유하고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는 상궁들을 의심하는 단서가 될 수가 없었지요. 상선은 은밀히 무예가 뛰어나고 민첩한 환관 몇 명을 불러 그동안 수집한 내용을 알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관들은 들어라. 그동안 사라진 환관들은 모두 젊고 건장했다. 사라지기 전 이들은 특정 시간대에 별궁 근처에서 목격되었으며 모두 최상궁과 접촉했다고 하니 사라진 환관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우리는 특정 전략을 써야 한다. 너희들은 최상궁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시도하고 그녀가 너희 중 한 명을 별궁으로 초대할 때까지 기다리거라.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고 서로 긴밀히 뒤를 밟아 위치를 보고해야 할 것이다. 예. 상선 어른. 내관들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권례에 환관들이 없어진다는 어수선한 소문에 별궁 상궁들은 몸을 사리며 조금 더 은밀히 환관을 유인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미모가 출중하고 요염한 자태를 뽐내는 최상궁은 환관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환관들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다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박내관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내관, 내 박내관의 노력과 충성을 항상 보고 있소. 기회가 되면 윗전에 고하여 큰 상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마침 상선이 명령을 내린 박내관에게 최상궁의 작업이 들어갔고 박내관은 못 이기는 척하며 김상궁의 호의를 받아주면서 네, 감사합니다. 상궁 마마님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소인 놈을 불러주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옳거니 이놈 봐라. 내 미모에 걸려들었구나. 이제 너희들의 정체를 파헤치겠구나. 서로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최상궁의 은밀한 접촉이 시도되었습니다. 박내관, 우리 이 외로운 궁궐에서 서로 의지하고 외로움도 달랠 겸 가끔 만나서 술이라도 한 잔 기울이면 어떻소? 요즘은 참 마음이 허하오. 궁 안에서 매일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하지만 가끔은 그저 사람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처럼 혼자 지내는 이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참 많지 않겠소? 저도 그렇습니다. 상궁마마. 저도 이 궁궐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지만 가끔은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 생각이 맞구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우리 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소. 외로운 마음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이렇게 가끔 만나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어떻겠소? 최상궁 마마 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데 마다할 사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궁궐 안에서 누구와도 쉽게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법인데 마마와 함께라면 외로움도 한결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주 만나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소? 이렇게 마음을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조금은 덜 고될 테니까. 최상궁 마마께서 불러주시면 소인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최상궁의 제안을 받으니 박내관도 내심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니 내관들이 최상궁의 플러팅에 안 걸릴 수 없었겠지요. 박내관 오늘 저녁에 은밀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별궁 앞에서 술시에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마마님, 술시에 뵙겠습니다. 최상궁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내관들의 잠적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계획이 실천에 돌입했습니다. 박내관과 다른 내관들은 모든 계획을 짜서 준비하고 술시를 기다렸습니다. 박내관님 여기에요. 김상궁님 벌써 나오셨네요. 네, 이리 따라오시지요. 여기는 별궁이 아닙니까? 소인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걱정 마시어요. 손을 써놓았으니 별일 없을 것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서고의 깊은 내실로 들어서자 촛불이 은밀하게 깜빡이는 그 공간에서 최상궁은 술병을 꺼내며 박내관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요. 아무도 방해할 일이 없으니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술 한잔하면서 편히 쉬면 되겠소. 박내관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궁궐 생활 속에서의 긴장감이 이곳에서만큼은 사라진 듯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편하게 한잔하면서 그동안 쌓인 이야기나 풀어봅시다. 내실에 이런 아늑한 공간이 있는 줄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 공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접지를 받은 몇몇 상궁들만이 아는 은밀한 곳이지요. 술잔이 몇 차례 오가면서 둘의 대화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최상궁은 조심스럽게 책상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호리병은 신비한 향기를 풍기는 독특한 물건이었어요. 박내관, 이 호리병을 보시겠소? 이 안에는 아주 특별한 향이 담겨 있소.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외로움도 잊게 된다 하더이다. 우리 이 향기를 함께 맡아볼까요? 박내관은 호리병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향기는 무엇이기에 그리 특별하다는 것이오. 한번 맡아봐도 괜찮겠소? 최상궁은 조심스럽게 호리병의 뚜껑을 열고 박내관에게 향을 맡게 했습니다. 그 향기는 부드럽고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박내관은 그 향기를 맡으며 왠지 모를 기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서서히 무거워지는 느낌과 함께 모든 것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이 향기 참 희한하군요. 뭔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은데. 최상궁은 술잔을 다시 채우며 박내관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지켜보았지요. 이 향기는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오. 아무 걱정도 없이 술 한 잔을 더 마시면서 그저 편하게 이 순간을 즐기면 돼요. 박내관은 몽롱해진 정신으로 그녀가 건넨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향기와 함께 섞인 술은 그를 더욱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흐려지며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워졌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뿌옇게 번지며 모든 소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최상궁과 박내관은 서고로 들어갔고 다른 내관들은 들키지 않게 조용히 담을 넘어 뒤를 따랐습니다. 내관들이 나무 뒤에 숨어 동태를 살피는 와중에 또 한 사람의 발소리가 나더니 윤상궁이 서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환관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뒤를 밟았으니 윤상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두운 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고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한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윤상궁은 그 빛을 따라가다가 오래된 책장을 비밀문처럼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밀문을 지나니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 작은 방 앞에서 윤상궁은 발을 멈추었고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그 안을 숨죽이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게 생각한 환관들은 우선 윤상궁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하여 윤상궁의 입을 막고 밖으로 나와 상선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은밀히 보고받은 상선은 윤상궁을 문초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자네는 문 밖에서 엿보고 있었는가?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그 안에서 기이한 일들을 상궁 라인들이 벌이고 있어 잠시 엿본 것뿐이옵니다. 무엇이라 기이한 일이라. 그게 무엇이더냐? 소인의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하겠사오니 직접 가서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박내관이 위험하옵니다. 윤상궁의 말을 들은 상선과 내관들은 상궁의 요새 별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마침 내관들이 별궁의 은밀한 창고에 들어갔을 때 박내관은 여러 상궁에 둘러싸여 하나씩 옷이 벗겨지고 박내관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의식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몽환한 의식을 치르던 박내관은 가까스로 구출되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밀실 내부의 은밀한 또 다른 곳에 차가운 달빛이 밀실의 작은 창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밀실은 한기가 느껴질 만큼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동안 실종된 환관들의 시신이 무참히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기에도 경악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환관들의 실종 사건이 일단락되고 그곳에 연루된 모든 상궁과 나인들은 궁에서 퇴출당하거나 사약을 받고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밀실 사건으로 인하여 상궁들의 요새는 더욱 철저히 감시되었고 상궁들의 생활도 감시받는 감시부가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노론파는 장희빈의 중전 복귀를 위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론파의 발빠른 대처로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장희빈은 중전 복귀에 실패했고 임금의 명령으로 사약을 받게 되었지요. 이 음모에 함께 가담했던 김삼겸 또한 같은 운명을 맞이하며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상궁이 저지른 밀서의 유출도 허망하게 끝이 났고 그녀가 감수한 위험과 배신은 허무하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쾌락과 욕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늘을 속이지 못하여 예부터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하였으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순간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을 잃지 마시고 일생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 상승을 한 미순이. 옛날 조선 한양 땅 어느 마을에 미순이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순의 집은 마을의 끝자락에 작고 허름한 초가집으로 비바람이 들이치는 허름한 상태였지요. 미순의 가족은 모두 7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명의 동생까지 모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순이 아버지는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글 공부에만 몰두하는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낮이나 밤이나 조그만 탁자 앞에 앉아 글을 읽거나 글쓰기를 하며 과거 시험의 합격으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30이 넘도록 초시에도 합격을 못하고 생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족의 생계는 미순 어머니의 몫이었지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부잣집이나 양반가의 집에서 바느질, 빨래, 청소, 밭일 등을 도왔습니다. 온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품삯은 형편없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미순의 동생들은 4명이나 되었으며 모두 나이가 어리고 먹을 것이 부족해 늘 배가 고팠습니다. 동생들은 울거나 떼를 쓰는 일이 잦았고 가장 어린 동생은 아직 젖을 떼지도 못한 아기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자자 미순이 돌봐야 했습니다. 미순의 가족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품삯으로 받아온 약간의 반찬과 보리밥이 전부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누더기가 너무 얇아 몸을 떨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이렇듯 모진 가난과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미순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집안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늘 미순에게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커감에 먹을 양식은 더 부족했고 엄마 혼자 벌어서는 하루 한 끼 먹기도 빠듯했지요. 그래서 보다 못한 미순이 마을에 있는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기생집은 붉은 등불과 화려한 천으로 장식된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미순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계세요? 저는 저 윗동네에서 사는 미순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잔심부름이나 허드레시를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어린애들은 필요 없으니 얼른 나가거라. 마님,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나 심부름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시면 잘할 수 있으니 한 번만 시켜봐 주세요. 그리고 품삯은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음식이 없으면 안 주셔도 되고요. 품삯이 남은 음식이라는 말에 기생집 주인은 그럼 한번 시켜보마. 하며 미순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순은 기생집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설거지며 방 청소를 하고 기생들의 옷을 정리하는 등 쉬지 않고 눈치껏 열심히 도왔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한 미순은 기생들과 손님들에게 이쁨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미순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먹기 어려운 고기나 맛있는 반찬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이 오늘은 무슨 음식을 갖고 왔어? 허기진 동생들은 일을 마치고 오는 미순을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미순이 갖고 오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잤습니다. 와, 오늘은 빈대떡을 가지고 왔네. 맛있는 음식을 동생들은 허겁지겁 달려들어 먹고는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동생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어 미순은 즐거웠습니다. 그러한 보람으로 기생집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술 취한 손님의 난동이 있을 때면 어린 미순은 무서워서 부엌에 숨어 벌벌 떨기도 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기생을 괴롭히거나 술상을 엎으며 음식이 허술하다고 기생을 때리는 손님도 간혹 있었지요. 기생집의 높은 벼슬을 지닌 양반이 방문하는 날에는 좋은 음식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날은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남아 동생들의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미순이 기생집에서 심부름하던 어느 날 그녀는 궁궐에서 나온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궁궐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궁녀에 관한 이야기가 미순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즘은 궁녀 되기도 까다롭다지. 하지만 궁녀만 된다면 누가 알겠어. 임금님의 성은이라도 입으면 팔 잡히는 거지. 그렇지. 궁녀로 들어가면 옷이며 먹을 것 걱정 없이 무엇보다 매달 녹봉이 나오지. 거기다 임금님 성은을 입어서 왕자님 한 분만 나와도 인생 역전이지. 그래도 궁궐 생활은 쉽지 않아. 규율도 엄격하고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큰 벌을 받는다더군. 미순은 이 대화를 듣고 궁궐 생활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매월 녹봉이 나온다는 말에 가난한 집안에서 동생들을 돌보는 삶보다 궁궐에서 궁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하고 기생집 주인에게 궁궐에 들어갈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님, 저도 궁궐에 들어가 궁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궁녀가 될 수 있을까요? 미순아, 궁궐 생활은 쉽지 않단다. 규율도 엄격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큰 벌을 받는다더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궁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제 가족이 밥을 굶지는 않고 살 것 같아서요. 기생은 미순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기특하여 궁궐과 연이 닿는 손님에게 미순을 궁녀로 들여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며칠 후 기생의 도움으로 드디어 미순은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미순이 궁궐로 들어간다는 말에 모두 슬퍼하며 궁궐로 들어가면 누이와 함께 살 수 없어 안 된다고 동생들은 미순이 붙들고 가지 말라고 울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미순이 궁궐을 들어가야 한다고 동생들을 달래고 미순은 궁궐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순은 궁궐로 가는 길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미수는 궁궐의 여러 가지 규칙과 엄격한 규율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일을 하고 규칙을 엄격히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기도 했지만 미수는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비몽사몽 잠결에 물통을 들고 빨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빨래는 항상 수북이 쌓여 있었고 미순의 손은 매일 쉴 틈이 없이 빨래를 하여 항상 물에 불어있고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하게 잘 수 있어서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과 하루하루 힘든 일을 오로지 가족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미수는 궁녀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고대하던 녹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순이는 너무 좋아 한 푼도 안 쓰고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녹봉이 들어오면서 집안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동생들은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어머니도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순의 동생 민식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큰 사고를 쳤습니다. 동네 저작거리에서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어 상인에게 붙잡혀 심한 매질을 당하고 물건값을 3배로 보상해 내지 않으면 관가에 알려 옥살이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수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동생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고 매를 맞고 또 물건값을 3배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궁궐에서의 녹봉으로 간신히 나아지던 살림이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만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 애썼지만 녹봉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도 7년이란 세월이 흘러 미순이 나이 19살이 되었지만 미순이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의 삶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모든 가족은 미순이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고 그 부담이 정말 힘에 겨웠습니다. 어느 날 미순은 몸은 고단한데 잠이 오지 않아 대궐대나무가 우거진 정원에서 조용히 앉아 기도하였습니다. 깊은 밤 대나무는 삭삭 바람에 스쳐 흔들리고 대나무 잎사귀들이 내는 소리는 마치 조용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이 조금 세게 불어오면 대나무 숲은 더욱 큰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휘싸. 대나무들이 바람을 타고 리듬을 타듯 흔들리는 소리는 음악이 되었고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고단한 미순이에게 마음의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미순에게 삶의 희망과 안정을 찾으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백성을 굽어 살피시어 임금님께서 건강하시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비나이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힘든 일로 고생하시는데 부디 건강을 잃지 않으시길. 아버지께서도 글 공부에 전념하시어 장원급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동생들이 잘 자라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순의 기도는 매일 이루어졌고 미순에게는 그 시간이 제일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비가 늦은 밤 산책을 하다가 이 대나무 숲 앞에서 기도하는 미순을 발견하였습니다. 선비는 고운 달빛 아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요? 선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보는 순간 달빛에 비친 선비의 모습은 온화한 표정으로 미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 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의 고단함이 풀리지요. 오호 그렇소. 그래 무슨 기도를 하는 중이요? 늘 백성을 위해 정사를 보시느라 고생하시는 임금님과 백성의 평안함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참 마음씨가 깊은 궁녀군요. 내 밤늦게 일하다 고단하여 산책하던 길인데
궁녀님의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절로 편안해집니다. 감사하옵니다. 제가 한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밤의 대나무 소리가 주는 편안함을 궁녀님 덕분에 새롭게 느낄 수 있구려. 내 다음에도 몸이 고단할 때 이리와 궁녀님과 함께 대나무 소리를 들어도 되겠소. 네 선비님, 이곳은 제 것이 아니오니 누구라도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 후로 선비는 자주 대나무 숲을 찾아 미순과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순은 선비의 따뜻한 위로에 큰 힘을 얻고 선비 역시 미순의 간절한 기도와 달처럼 밝은 미소에 마음의 휴식을 찾으며 편안한 시간을 갖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비는 미순의 따뜻한 마음에 호감을 느끼게 되어 더 자주 대나무 숲을 찾았고 복잡한 정치를 하다가 달빛에 비친 연꽃처럼 밝고 해맑은 미순의 얼굴과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마저 편안해져 선비는 그런 미순이와의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미순이도 하루 있었던 일을 선비에게 이야기하며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지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선비님이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 미순은 이야깃거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비단 빨래 옷에 놀이개가 달려있어서 이건 필시 높으신 분의 물건일 것 같아 상궁 마마님께 드렸더니 휘빈 마마님 것이었지 뭐예요. 대비 마마님께 하사받은 물건이라 소중했는데 찾아주어 고맙다고 휘빈 마마께서 저에게 비단 한 필을 하사하셨어요. 그 놀이개가 얼마나 예쁘던지 소희는 태어나서 그런 예쁜 놀이개는 처음 봤거든요. 궁녀님도 그렇게 예쁜 놀이개가 갖고 싶은 게요? 아닙니다. 소인 같은 궁녀 주제에 그런 놀이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그 빛깔이 너무 고와 감탄했지요. 오늘은 이불 소창을 모두 빠는 날인데요. 빨랫줄에 깨끗한 광목들이 쭉 널려 있으면 밝은 햇빛에 비추어 하얀 소창이 소인의 마음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소창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창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솟아오르고 봄에 피어나는 새싹같이 가슴에서 몽글몽글한 편안함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미순은 선비를 만나면 쉴 새 없이 종알대고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미순이 주는 편안함이 마냥 좋은 선비는 미순을 말벗이 아닌 여인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미순의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 긍정적인 말투에 선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미순의 마음을 떠보기로 하였습니다. 내 궁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한 시간이 오래되었으니 궁녀님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소인 같은 미천한 것이 바랄 것이 뭐가 있겠사옵니까? 왜 바랄 것이 없겠소? 소희는 선비님과 시간을 같이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이 어려워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두급했는데 자애로우시고 학식이 넘치시는 선비님을 만나면서 조금이나마 격을 맞출까 하여 글 공부도 하고 책을 통하여 학문을 익혔습니다. 선비님께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궁녀구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글 공부까지 하여 나와의 만남을 더 유익하게 힘썼다 하니 참으로 본받을 점이 많은 궁녀로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그 현명하고 밝은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두고 보고 싶소. 무슨 말씀인지요? 내 아직 궁녀님이 빨래방 나인이라는 것만 알고 이름을 모르고 있었구려. 소인 미순이라 하옵니다. 그래, 내 조만간 기별할 것이니 특별한 곳에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구려. 네, 선비님. 그동안의 친분으로 가까워진 미수는 선비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고 방에 들어와 생각해보니 쉬는 날 낮에 만나자는 것인가? 뭐지? 하면서 의아한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대전 상궁이 미순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빨래방 소주나인 미순이더냐? 그렇사옵니다. 나를 따르거라. 갑자기 높으신 상궁 마마님의 부르심에 놀란 미순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상궁을 따라갔습니다. 혹시 소인이 무슨 잘못이라도 지었습니까? 아니다, 따라오면 알게 될 것이다. 상궁을 따라간 미순은 목욕관으로 들어갔고 미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궁은 그곳에 있는 궁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궁녀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혀 준비하거라.
아무 영문도 모르는 미수는 높은 상궁의 지시에 따라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목욕하고 예쁜 옷을 입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상궁이 미순을 찾아와 어디로 데려갔습니다. 미수는 상궁을 따라 내관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곳을 지나 내관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들고 이리 가까이 와 앉거라. 아, 이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생각하며 고개를 들고 목소리 주인을 본 미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밤마다 만나서 기도하고 대화 나누었던 분이 바로 임금님이라니 이 광경이 믿기지 않은 미수는 자기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 많이 놀랐느냐? 내 너를 속인 것이 미안하구나. 내 신분을 알면 내가 불편해할까. 그동안 숨기고 너와의 시간을 즐겁게 가졌구나. 이제는 너와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이렇게 너를 불렀다. 상감마마 황공하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엄한 임금님이신지도 모르고 소인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함이라니 당치도 않다. 내 그동안 복잡한 정사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대나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으니 짐이 건강하게 정사를 돌보는데 너의 공이 컸구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미수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선비인 줄만 알았던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꽃단장하고 선비님아니 임금님을 만난 미순의 가슴은 너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소 대나무 숲에서 만난 그 선비에게 느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성은을 입는단 말인가? 평생 궁녀로 살아가면서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던 몸이었는데 미순의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여 마음이 너무 묘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미순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임금님은 온화한 미소로 미순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니 참으로 고운 얼굴이구나. 한 잔 따라보거라. 내가 따라주는 술을 마셔보고 싶구나. 미수는 임금님께 다소곳이 술 한 잔 올렸습니다. 너도 한 잔 하거라. 미수는 너무 부끄러워 차라리 술 기운이라도 빌릴까 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술도 말로만 들었지 처음 마셔보는지라 온몸이 찌릿하고 목이 조여오면서 몸이 나른해지는 것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술 기운이 온몸을 천천히 휘감으며 몸은 점점 더 힘이 빠졌지만 마음은 왠지 표현할 수 없는 흥분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미수는 임금님과 눈이 마주치자 쑥스러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로 알았을 때는 미주알 고주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막상 임금님 앞에 앉은 미수는 얼음장이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임금님과 초야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멍하고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가슴은 술을 2잔이나 마셨는데도 멈출 줄 몰랐고 드디어 임금님이 미순의 손을 살며시 잡는 순간 미순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빨래방 나인으로 일을 해 손은 거칠 대로 거칠어 19살 꽃다운 처녀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 손이 아주 거칠구나. 그동안의 고생이 손에서 느껴지는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임금님의 품속은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방에 불이 꺼지고 밖에서 비져드는 달빛만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그려주었습니다. 술기운을 빌린 미수는 그렇게 꿈같이 임금님과의 초야는 치러졌습니다. 비몽사몽 수줍음으로 초야를 보낸 미수는 임금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그런 새색시 같은 미순이 임금님은 너무 귀엽고 앙증맞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거의 매일 임금님은 미순이와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순은 회임하게 되었습니다. 회임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미순에게 소위의 첩지를 내렸고 빨래방 무술이 7년 만에 후궁이 되어 임금님의 아이까지 회임하고 소의 첩지까지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고생 끝이요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친정 가족에게도 큰 집과 많은 재물이 하사되었습니다.
그동안 천방지축으로 살아가고 있던 동생들은 미순의 당부로 선비다운 모습으로 누나의 누가 되지 않게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미순은 첩지를 받고 왕자와 옹주들을 여러 명 낳은 후에도 결코 욕심을 부리거나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금님의 눈에 띄어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개인의 영달이 아닌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궁궐 내의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복잡했지만 미수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고 미순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미순의 모습은 용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음 이야기는 귀신을 물리친 새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양에 최대감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하게 살았지만 조상 대대로 남자들의 수명이 짧아 일찍 비운을 맞는 가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단명의 집안이라고 불렀다. 최씨 가문의 남자들은 보통 3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으며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고래등 같은 기와 집에 소복을 입은 여인만도 67명이 함께 살았다. 아주 오래전 최씨 가문의 조상인 최선비는 개국 공신으로 큰 공을 세워 왕으로부터 막대한 재물과 토지를 하사받았다. 하지만 최선비는 그 재산과 권력을 이용해 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재물을 착취하였다. 그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마을에서는 최선비에 대한 원망이 자자하였는데 어느 날 노승이 지나가다 최선비 집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달라고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집 하인이 이 댁은 시주 같은 거 안 하니 스님 그만 가시지요. 라며 스님에게 가라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부처님께 시주하면 조상 대대로 큰 복을 받고 살 것입니다. 대감마님께 여쭈어 부처님께 공양드리기를 말씀드려 보시지요. 이에 하인은 안채로 들어가 스님의 말을 대감께 전하자 대감이 비웃듯 말하였다. 내 공으로 이제껏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늘 어찌 부처님에게 은공을 받는단 말이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가시라 전해드려라. 하인이 나와 스님께 그대로 전하자 이 집의 후손들은 반드시 악행에 대한 대가로 남자의 명이 짧을 것이며 가문의 덕을 베푸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저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후 공교롭게도 최대감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고 그 후손들 역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저주는 스님의 말대로 대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문이 돌자 웬만한 양반가에서는 최씨 가문의 집에 딸을 시집 보내기를 꺼렸다. 그러다 보니 몰락한 양반 여식이나 가난하여 생계가 어려운 집안에서만 최씨 가문과 혼례를 맺게 되었다. 남자들이 단명하자 최대감의 여인들은 조상님을 모시는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집안의 제사나 조상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을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고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에 더욱 정성을 다하였다. 해마다 봄, 가을로 조상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한 달에 2-3번 이상은 기본으로 조상께 제사를 지냈다. 아주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다 보니 재물까지 얹어 쌓아놓는 바람에 점차 수입은 줄고 씀씀이는 커지게 되어 가세는 점점 기울 수밖에 없었다. 한번 차려지는 제사상은 온 가족과 친지, 하인들까지 며칠을 먹을 만큼 음식을 하였다. 각종 비단옷까지 지어서 제사에 올리니 웬만한 재력가가 아니면 몇 년을 버티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나마 몇 년에 한 번씩 예쁜 청상과부는 보쌈을 당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니 그렇게라도 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 집에 청상과부가 많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지방의 미색을 밝히는 호라비 양반이 과부를 보쌈해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편 최대감의 증손자가 혼례를 치러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최대감 집에 시집 가면 과부가 된다는 소문으로 웬만한 가문이 여자를 며느리로 얻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 어머니가 걱정하며 여기저기 혼사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자 장성해가는 증손주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터라 둘러앉아 증손자 장가보낼 걱정만 하고 있었다. 증손자 최미는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강인한 정신을 겸비한 진정한 군자였다. 어느 날 최미는 글 공부를 마치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민도령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울어져가는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부담과 아내를 맞이하여 후손을 번창시켜야 하는 부담감까지 장손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했지만 혼사도 그렇고 당장 벼슬길에 출사도 어려운 상황이라 민도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옆 동네 개울가에 이르게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개울가를 둘러보는데 한 아가씨가 돌다리를 건너다 발목을 삐끗하며 꽃신을 개울물에 빠뜨려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다. 민도령은 얼른 개울물에 들어가 그 여인의 꽃신을 건져주었다.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신을 잃어버릴 뻔했네요. 도련님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은혜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도령은 고개를 들어 아연을 보며 웃었다. 아연은 수려한 민도령의 모습에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다. 젖은 꽃신과 남학신을 말리기 위해 풀밭에 앉아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둘은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민도령은 걱정이었다. 최대감 집안의 소문대로 아연이 일찍 과부가 될까봐 선뜻 혼인하자고 말하지 못했다. 아연은 그런 민도령의 마음을 읽고 먼저 혼인 이야기를 꺼냈다. 도련님, 저 도련님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낭자와 혼례를 치르고 싶지만 집안 내력 때문에 낭자가 불행해질까봐 선뜻 혼인하자는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소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걱정 마시어요. 그날 밤 둘은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민도령과 아연 낭자는 부부가 되었다. 최대감 집에서는 경사가 났지만 아연 낭자의 집에서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온 가족은 슬퍼하며 아연 낭자를 시집 보냈다. 아연 낭자가 시집 온 지 사흘이 되자 시어머니는 집안의 큰 살림을 아연 낭자에게 맡겼다. 아가야, 이제 너도 최씨 집안의 여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안을 꾸려 나가거라. 어머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큰 집안을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옆에서 더 배워 나가겠습니다. 아니다. 모르는 것은 돌석 어멈과 상의해서 함께 하거라. 돌석 어멈이 나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해보았으니 세세한 것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제부터 내가 맡아서 하거라. 이렇게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큰 집안의 일을 떠맡은 아연은 생각이 많아졌다. 대대로 과부가 되는 시댁의 내력을 극복하고 기울어져가는 집안을 일으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서방님인 민도령의 출사까지 책임지려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연 아씨는 무슨 방도가 없을까 고민하며 밤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늙은 종들의 방을 지나갈 때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 잠시 그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세아 씨가 이 큰 살림을 어떻게 잘해나갈지 모르겠네. 에고, 잘은 그만두고 청상과부나 안 되었으면 좋겠구먼. 우리 잘생긴 서방님 어서 빨리 후사나 봐야 할 텐데 걱정이구만. 내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 댁의 종으로 살았다지 뭔가. 그때는 땅이며 온갖 재물이며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 많았다는데 하루는 스님이 문 앞에서 시주를 해달라고 할 때
대감께서 문전박대를 하여 스님이 돌아가면서 그러시더래. 복을 짓지 않으면 이 집 남자들은 단명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야. 아,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감마님이 영문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시고 그 뒤로 이 댁의 서방님들은 30을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 사실을 주인마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에 와서 우리 같은 종놈이 무슨 방법으로 무슨 말을 하랴마는 복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복을 짓는단 말인가. 가세가 더 기울어지면 언제 우리도 이 댁에서 나가야 할지 모르니. 어여 잠이나 자세. 내일 일찍 일어나 일을 해야 하니.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아연 아씨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지를 생각했다. 우선 민도령님의 장원급제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서방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집안의 곳간 열쇠를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고 고심 끝에 이 집안을 일으켜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서방님의 출사가 급선무이니 서방님은 글 공부를 위해 암자로 떠나십시오. 3년 열심히 하셔서 과거 시험을 치러보심이 어떠신지요? 실소. 내 부인과 떨어지기 실소. 내 여기서 열심히 할 터이니 암자로 가란 말은 하지 마시오. 나약한 말씀 하지 마시고 오로지 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박서방과 함께 내일 암자로 떠나십시오. 내 박서방에게 떠날 차비를 일러두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민도령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암자를 향했다. 다음 날 돌석 어멈이 아씨에게 말했다. 아씨, 암흑의 날에 귀신에게 굿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건 어떤 귀신이란 말이냐? 무슨 일로 굿을 드리느냐? 이 귀신을 모시는 일은 선대부터 해왔습니다. 해마다 봄가을에 2차례 재물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성을 드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그러지 않으면 재앙이 연이어 일어나니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돌석 어멈은 아씨가 새로 들어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여 일일이 설명하면서 셈을 더 많이 늘려 대답했다. 올해는 더욱 후하게 대접할 것이니 온갖 재물을 다른 때보다 2배 이상 마련하거라. 돌석 어멈의 2배 되는 셈대로 돈을 내어주니 돌석 어멈은 뛸 듯이 기뻐하며 물러갔다. 늙은 시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매우 근심하며 탄식했다. 우리 집안이 전부터 귀신에게 치성드리느라 가세가 점점 기울었는데 양반의 자제로 글 공부를 해서 지혜롭게 아껴가면서 살림을 꾸려 나갈 것 같아 맡겼거늘 아껴 쓰기는커녕 2배나 늘려 제사를 준비하다니 이토록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 우리 집안 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삿날이 되어 깨끗이 주변 청소를 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비단옷, 다양한 의복도 넉넉하게 준비했다. 아연 아씨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직접 한글로 제문을 지었다. 사람과 귀신은 뒤섞여 살 수 없습니다. 소인이 시댁에 들어온 이상 관례를 모두 바꾸려 합니다. 이번에 성대하게 바치는 마지막 제사를 올려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쓴 제문을 다른 사람을 시켜 읽게 하려 하니 모두 두려워하며 감히 읽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아연 아씨가 몸소 향을 사르고 꿇어앉아 제문을 다 읽었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굿을 한 판 치른 다음 앞뒤로 잔뜩 쌓여있던 옷과 비단 등을 모조리 꺼내 마당 한가운데 쌓고는 계집종들에게 말했다. 이 물건들을 모두 태우면 귀한 물건을 마구 버리는 셈이니 그럴 수는 없다. 오래되지 않아 입을 만한 옷을 나부터 먼저 입겠으며 나머지는 너희도 모두 챙기도록 하게. 그런데 제물로 바쳤던 옷과 비단을 가지려고 하는 하인이 없었다. 너무 오래되어 썩은 것들만 태워버리려고 불을 가져오라 하니 모두 두려워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명을 듣지 않았다. 부득이 아연 아씨가 스스로 불을 가져왔다. 늙은 시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급히 맨발로 뛰어나와 아연 아씨에게 호통을 쳤다. 내 보자 하니 너희 무모하고 팡자함을 참을 수가 없구나.
꺼치가 시집온 사람이 이 집안의 내력을 무시하고 함부로 제사를 없애려 하다니. 내가 정말 이 집안을 망칠 셈이냐? 시할머님의 벼락 같은 호통에 하인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만 아연 아씨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시할머니에게 또박또박 자신의 의지를 내비쳤다. 설사 재앙이 내린다 해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시댁을 위해 이 폐단만은 영원히 없애버리겠습니다. 내가 기필코 이 집안을 망치러 들어왔구나. 시할머니는 대노하여 부들부들 떨면서 아연 아씨를 노려보았다. 할머님, 그동안 가세가 기울게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다 들였는데도 집안 사정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남자들은 단명을 면치 못하니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집안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시면 제가 꼭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끝내 시할머니는 혼절하게 되었고 놀란 가족들은 물론 노비들도 줄지어 달려와 한사코 말렸지만 아연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집안의 미망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연의 말을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말리는 신용만 할 뿐 묵인하며 노할머니의 심기만 살폈다. 마침내 오래된 물건들을 모두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이 치워 울타리 밑에 묻었다. 그렇게 하여 남게 된 쓸만한 옷과 비단만도 수십 벌의 새 옷으로 만들 수 있는 재물이었다. 종들도 꺼리는 재물이라 아연은 그 비단 옷으로 어린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다시 만들기로 했다. 집에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과부들이 여럿 있으니 어른 옷은 다시 재단하여 아이들 옷으로 만들고 비단 역시도 크기가 다양하게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집에 있는 모든 여자는 아연 아씨 말대로 수선하여 바느질하기에 바빴다. 그렇게 한 달간에 걸쳐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수십 벌의 옷이 만들어졌고 아연 아씨는 하인에게 그 옷들을 마차에 싣고 자기를 따라오라 명하였다. 아연 아씨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사또가 있는 관가였다. 사또, 저희가 조상 대대로 조상님께 지었던 복을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으려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재물로 이번 단오에 입을 옷을 만들어 왔사오니 가난하고 헐벗은 어린아이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를 간청하려 이렇게 가지고 왔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감동하여 어허, 참 갸륵하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세상에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형식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는 갸륵한 일을 몸소 실천하다니. 내 그대에게 보상으로 쌀10 가마니를 내리겠노라. 감사하옵니다. 사또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러면 사또께서 내려주시는 쌀로 술과 떡을 만들어 단오날에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겠습니다. 이 일이 온 마을에 알려지자 그동안 과부집이라고 적대시했던 마을 사람들은 아연 아씨의 호의를 받아 밭질이며 논일이며 서로 집안의 각종 대소사들을 도왔으며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을 위해 해진 옷이나 옷감을 받아와 집에 있는 미망인들에게 부탁하여 말끔히 수선하거나 예쁘게 옷을 만들어주고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글 공부를 못하게 하거나 가난하여 서당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밤이면 호롱불을 켜고 글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이런 아연 아씨의 선행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아연 아씨를 우러러보고 입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입구부터 큰 행렬이 이루어졌다. 월계관을 쓴 말을 탄 선비의 행렬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연 아씨의 서방님 민도령이 3년 만에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는 모습이었다. 집안은 또 한 번 경사가 났고 최대감 집은 온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민도령은 출사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며 그 후로 집안이 편안해지고 재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 아연 아씨는 아들, 딸 많이 낳고 민도령이 70이 넘도록 장수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변화는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결단력은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행해 나아가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